안녕하십니까. 다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힘든데 최근에 제가 다녀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들 뭐 워낙 많이 플랫폼 노동 얘기 워낙 많이 들으셨죠. 주로 어떻게 시군에서 오셨나요? 아니면 일자리 재단 아니면 소속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요청받은 게 플랫폼 노동 관련 요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하연구기관이고 작년 재작년 제가 계속 이제 경기도와 이제 도의회에서 요청을 했어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규제개혁 특강 이런 걸 주로 많이 시군으로 다녔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금 관심들이 많이 바뀌어가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 하면서 여러분들도 뭐 배달 많이 시키시겠지만 사실 핵심적으로 이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출발은 한 2016년, 17년부터 얘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로 직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이제 굉장히 커졌고 이슈들이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여러 가지 시도들도 있었고 변화들은 있긴 했는데 하여튼 우선 플랫폼 노동 사실 플랫폼이 뭐냐부터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요. 한 지금 2시 한 20분 정도까지 제가 좀 내용을 말씀을 드려 되게 두껍긴 한데 뭐 금방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0분 정도는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보셔야 알겠지만 제가 되게 말이 원래 빨라요. 근데 이제 노력을 해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목차로 해서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 뭔가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하고요. 다음 이제 제가 직접 이제 경기도 플랫폼 종사자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 조사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사실 한국은 굉장히 IT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제 IT 강국이라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IT를 응용하는 건 사실 약해요. 한국이 기본적으로 원격 의료 같은 것도 그 해외는 훨씬 더 빨리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플랫폼 노동을 다루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까? 왜냐하면 플랫폼 노동도 뭐 신문 기사에는 뭐 하루에 훨씬 많이 번다 얘기하지만 상당히 열악한 노동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동을 어떻게 할 거니까 경기도도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영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공에 있고 그러니까 뭐 고민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에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뭐 주최를 하고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토론을 갔었어요. 제가 이제 토론을 맡아서 갔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플랫폼 노동이 어쨌든 이렇게 취약한 사실이지만 앞으로 늘어갈 거라는 건 또 사실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플랫폼 노동은 생각을 하기에 주로 일하는 게 이제 주로 배달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택배니 퀵이니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사실은 플랫폼 노동 자체의 범주는 갈수록 늘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사실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열악해지는 건데 예를 들면 기존에는 출근을 해서 정규직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 집에서 플랫폼으로 주문을 받는 대표적인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는 노동들이잖아요. 번역이라든지 옛날에 번역 회사가 있어서 번역 회사에 출근을 해서 번역을 했지만 이제 각자가 다 플랫폼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일을 하는 이런 식의 플랫폼이 늘어가고 뭐 업무들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주사일제가 한번 서울시장 선거 때 나오는 바람에 제가 한 17년에 주사일제로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연구를 했더니 뭐 기재부랑 막 여기저기 전화가 오는데 사실 주사일제나 노동 시간이 줄어간다는 거는 사실 플랫폼 노동의 확산화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 노동이 상당히 내 직종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연구직도 이제 사실 멀어 보이지만 사실은 앞으로는 그게 이제 굉장히 가까워질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점심시간에 굉장히 막 식사 막 하고 되게 졸리실 텐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플랫폼 노동이 가능한 게 기술 문제죠. 기술. 그전에는 우리가 뭐 대면을 한다든지 주문을 하면 전화를 했던 것들이 이제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는 그 대면 접촉이 필요 없는 영역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 노동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니 기술혁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플랫폼 노동을 연구를 하게 된 것도 원래는 4차 산업혁명이 과연 뭔가를 연구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조금 더 분화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직도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가만히 보면 오늘도 아침에 이제 어떤 박사님 외부에서 오셔서 토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러니까 막 IT도 쓰고 한국이 굉장히 이제 모바일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조업 시대에 아직도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사고 자체가 지금 무슨 얘기 제조업이란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출근을 어떤 일정한 공간 장소에 사람이 모여서 일정한 룰을 지키면서 생산을 해서 조립하고 이제 산출을 하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기계적이고 이제 거기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 제조업이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한 80년대에 다 깨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제조업 영역이 우리나라나 동남아로 다 이전을 한 거잖아요. 중국이나. 근데 한국도 이제는 굉장히 생산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지금 사실 제조업에서 가장 열악한 것들 사실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중국 뭐 또 동남아로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보기에는 상당히 탈제조업화된 사회인데 우리의 사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도 뭐 386 세대이긴 하지만 이제 일종의 개발 연대를 겪으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틀에 아직도 있는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이 기술혁명이라는 게 사실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자각을 못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실 기술혁명이 해외에서 막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가 사실 굉장히 늦은 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IT가 굉장히 발전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 가보면 아마 전 시간에 아마 일타 혁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일타 혁신을 과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조업 혁신하면서 보면 실제로 그 거의 대부분은 대기업 빼고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 IT나 뭐 이런 전산 시스템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후진적인 거죠. 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반월시아 이런 데 가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는 이런 기술혁명에 대해서 어떤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모델들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맥락 속에 이제 플랫폼 노동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먼저 시작하는 게 기술혁명과 함께 플랫폼 경제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고 사실 요새 가장 유행한 단어가 플랫폼 아니에요? 정책 플랫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보고서 쓸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든지 공공기관 저도 공공기관에서 그런 역할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플랫폼 경제는 뭐 많이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한국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뭐 어떻게 보면 제조업 중심이 이제 대기업이 있다면 이제 플랫폼 경제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우리도 카카오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크게 부상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속에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 노동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도 의원님들이 계속 도대체 플랫폼이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요. 뭐냐면 플랫폼은 우리가 제일 아는 플랫폼은 뭡니까? 지하철이나 역에서의 그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서 그냥 경제 주체가 만나는 곳이다. 우리가 플랫폼을 얘기할 때는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플랫폼의 유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뭐 학문적으로 좀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IT 발전에서 나온 게 이제 협력성 소비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공유 경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공유 경제가 좀 왜곡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공유 경제 쉐어드 이코노미라고 된 거긴 한데. 사실 공유경제 자체가 복지적인 어떤 공공이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출발이. 그러니까 공유경제의 출발을 갖고 주로 얘기 많이 하시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계속 침체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번이 우리가 이제 아는 최근의 것들은 이제 우리 외환위기 빼면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있었고 이게 회복이 잘 안 됐다고요. 사실 미국 경제 빼고는.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침체가 되니까 기존과 달리 새로운 걸 사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일단 쓰던 것도 쓰고 쓰던 거 시장에 내놔서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는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재활용하는 분위기. 또 하나는 이제 환경 이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좀 오염을 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재활용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 공유경제가 우리 한국말로 공유경제 표현하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협력적 소비 하나로.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서는 좀 이게 정치권에서 이제 공유경제가 먼저 나오면서 조금 공공이 주도하는 어떤 형태가 됐는데 사실은 이건 공유경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표현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P2P는 이제 개인 대 개인의 이제 거래고 B2C 하면 이제 비즈니스에서 컨슈머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윤이 안 나는 데고 여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데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이제 상업적 P2P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버라든지 여러 가지 그 플랫폼 이용한 것들 이게 P2P 공유가 있는 거고 여기 상업적 B2C는 이제 항상 이거는 플랫폼 상관없이 있던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공집합이고 흔히 얘기하는 지금 공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정한
그러니까 출발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해외에서 얘기하는 플랫폼 경제에서 공유 경제인데 한국에서는 이 진정한 공유라고 얘기하는 요 부분이 굉장히 발전을 한 건데 우리는 이제 이것도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 피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퍼블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협력적 소비가 증가한 것도 우리가 지금 이 플랫폼 이 노동의 어떤 배경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조합은 여러 다양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음악 및 비디오 스트림도 있고 뭐 카쉐어링 것도 하는데 뭐 이건 이제 많이 보셨던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제 온라인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이건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시면서 이제 하고 사실은 여기 이제 이런 플랫폼들에 주로 이제 그 플랫폼 노동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뭐 참조를 하시고요.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과 흔히 비정규직, 무기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국은 노동권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해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대기업 노동조합 빼고는 중소기업 노동조합도 없는 데 많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시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반적인 이 플랫폼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결국 아주 초하이테크는 상관없죠. 기술자니까. 기술자들은 요새 유행하는 게 뭡니까? 개발업이잖아요. 프로그래머 사람 뽑는데 뭐 연봉이 9,000원이 1억이니 해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이테크인 데는 사실 괜찮은데 이른바 이게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면서 그 저숙련자들은 실질적으로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숙련을 어디서 대체하냐면 로봇이나 다른 이른바 이제 전산화되고 그런 걸 다 대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0명이 할 일, 저숙련 노동자 100명이 할 일을 지금은 로봇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한 10명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10명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 10자리를 위해서 똑같은 100명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게 쉬워지면 해고가 쉬워지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자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고기술 고임금하고 낮은 기술 낮은 임금 간의 이제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굉장히 양극화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노동권 자체도 결국 양극화가 되는 거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결국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불안정해지니까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고 임금도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이제 노동권이 유명무실해진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 노동이 이제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 기술의 발전하고 같이 가는 건데 이게 과연 이제 정당한지 우리가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동시장이 바뀌면서 노동권은 취약해지고 임금 정체도 나고 탈산업화가 되는데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게 이제 심각한 게 저희가 이제 보통 산업혁명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에도 배운 게 2차 산업혁명까지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2차 산업혁명 하면 이제 제조업혁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800년대 후반까지.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른바 IT혁명이 나오고 90년대 나오고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을 안 다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2차 산업혁명 때 이제 여러분 들어봤죠. 러다이트 운동, 뭐 기계 파괴 운동하고 이제 우리 일자리 기계가 가져간 데서 노동자들이 막 가서 때려 부수를 했지만 어쨌든 일자리가 늘었잖아요. 기술이 발전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4차 산업혁명의 문제는 뭐냐? 사람의 노동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한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대체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는다는 얘기를 주장을 하신다. 그건 맞아요. 실제로 기술과 산업 구조가 바뀌면 새로운 일자리 당연히 늘겠죠. 근데 문제는 새로운 일자리가 느는 것과 기존의 일을 했던 게 주는 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줄면 늘어봤자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결국 4차 산업은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3차까지는 어쨌든 새 일자리 늘면서 늘어나는 게 줄은 것보다 더 많았는데 이제 4차 산업에 오면 늘어난 것보다 줄은 게 더 많으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불리한 거죠. 여차하면 해고당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밝지는 않다. 근데 여기 아직 젊으셔서 조금 어두울 수도 있겠구나. 10년, 20년. 저는 이제 뭐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상관이 없다 뭐 그 농담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워질 거다. 앞으로 일자리가. 그러니까 한국은 다른 데보다는 좀 나아요. 일단 역사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이제 집착이 좀 강한 편이고 사실은. 그리고 아까 응용 속도도 이렇게 빠르지가 않은데 실제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어요. 경제학을. 근데 이미 제가 그때 90년대 후반이 프랑스에 했었는데 이때 거기는 이미 물론 이제
기계화가 안 되더라도 또 뭐가 있냐면 경제 성장이 일정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일자리가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 가보면 프랑스는 굉장히 이게 이제 실업률 10%대고 막 이랬던 상황인데 한국은 지금 실업률은 괜찮잖아요. 한 4%, 3%. 근데 그 괜찮은 이유가 뭐냐? 일자리 정말 많나? 그게 아니죠. 왜 그런 거예요? 고시공부도 하고 뭐 취업 준비한다는 인구들이 안 잡히는 거예요, 통계에. 그래서 실업률이 낮은 거지 우리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회 경제적 모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를 보면 프랑스가 사회적 경제 출발지인데 거기는 한 전체 노동자의 한 10% 이상의 사회적 경제 모델에 취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한국은 이제 그게 굉장히 열악하고 낮고 어떻게 보면 공공이 지원해서 겨우겨우 버티는 이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새로운 사회 모델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뭐 여기 플랫폼 협동조합 이런 것도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공동체 기반한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공정경제인데 이게 이제 5월 11일 날인가 뭐 인재개발에서 특강을 해야 되는데 공정경제 관련한 이런 공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좀 플랫폼 노동이라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일단 좀 넣은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 이게 보면 이제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희 경제학자들이 제일 이제 문제로 삼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대공황. 29년, 31년도 대공황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가 더 큰 세계적 영향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들 참고하시라고 넣었고,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 영향을. 그러니까 실업률도 많이 안 떨어지고, 왜냐면 우리가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호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 플랫폼 노동에 넣을 수 있는 조건 이런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술혁신, 노동력 대체, 기술혁신을 하는데 코비드 19 때문에 비대면 확대되고 경제는 침체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디지털 전환, 플랫폼 경쟁이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전환이 지금도 빨라지고 그다음 양극화도 되고 일자리는 감소하고 그러니까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플랫폼 노동이 증가되는 이게 상호받 작용을 좀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이제 공공은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플랫폼 노동이 좀 그래프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실 텐데 아무튼 간단하게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 너무 빨라요? 그럼 천천히 할게. 이제부터는 진짜로 이제 플랫폼 노동이니까요. 앞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플랫폼 노동의 어떤 그 배경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왜냐면 뒤에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플랫폼 노동 하시는 분들 만나 보셨어요? 많이들? 못 만나보셨어요? 그분들 만나면 되게 재밌어요.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이거 하느라고 막 그 하시는 분들 이제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제가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참 회사 다니는 게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윗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부르는 것도 있고 야근도 있는데 이 플랫폼 노동 그분은 이제 민주노총 플랫폼 노동 그쪽 그 서비스 무슨 위원장이셨는데 진짜 이게 퀵을 하시고 막 계속 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세요. 이 플랫폼 노동이 뭐 힘든 부분도 있긴 한데 좋대요. 눈치도 볼 사람도 없고 이 들어 주문 보고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안 간대요 본인은. 뭐 그런 일 하시면서 그래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게 많다. 뭐 이런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플랫폼 노동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재밌는 저는 이제 이거 취약하다 보니까 뭐 보고도 해야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분들 만나 보면 뭐라 해야 되나 이 사무실에 안 앉아 있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또 그 아우라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 노동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하는 게 얼마나 헛된가 뭐 이런 생각 조금 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늙기기 때문에 특히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공 업무는 프리랜서 하기 쉽지가 않죠. 그거는 어떻게 사람을 뽑겠죠. 하지만 줄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세무나 이제 복지 업무 이런 거가 이제 갈수록 사람이 늘잖아요. 특히 복지 행정은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가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데이터가 따라 돌아가는데 데이터만 연결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제 이름을 딱 김은경 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조세, 재산, 뭐 복지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 뜨기 때문에 사실 행정이 굉장히 간편해져요. 실제로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데이터량이 넘을수록 아마 공공부문에 사람은 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업무의 절반 정도는 AI나
로봇이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그거는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플랫폼 노동에 들어가게 돼. 저 같은 사람은 뭐 번역 이런 거 한다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노동 시장이 많이 바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4차 산업혁명 특강하러 다니면 그때 어디 하성신가는 시장님이 했는데 그 동네 어머님들이 동탄에서 이제 통장님, 반장님 이런 분들 오셨는데 끝나서 질문 받게요 했더니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대학 가야 되는데 무슨 과를 그럼 가면 좋겠냐. 4차 산업에서 무슨 과를 가야지 안 잘리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냐. 뭐 이러니까 제가 예술문화 시키세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예술문화도 근데 만만치 않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영화 보면 요새 많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AI가 하는 작업이나 이런 거 보면 사람보다 훨씬 낫고 우리 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좀 있으면 없어질 거예요. 왜?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연구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기존의 과제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생각을 해서 뭐 정책 제안도 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야들이 AI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책 한 권 못 보죠. 한 이틀, 2, 3일 걸리는데 AI가 하면 한순간에 뭐 수천 권, 수만 권을 읽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지금 사라지는 게 법률. 그죠? 법률, 저널리스트, 기자들 이런 게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2차, 3차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블루 칼라가 없어졌다면 4차 산업은 화이트 칼라를 다 없애는 거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심각한 거죠, 사실. 근데 어쨌든 플랫폼 노동에서 근데 플랫폼 노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는 뭐냐? 우리가 흔히 제가 하는 정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거리를 얻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배달 있죠, 여러분 음식 배달하는데 이것도 얘기 들어보면 지금은 조금 더 늘었을 것 같은데 한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플랫폼 노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음식 배달에서 할 수 있는 건 10%. 10명이 배달을 하시면 한 명만 플랫폼 노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통틀어서 하는데 사실은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 고용 가능이 있기 때문에 했거든요. 근데 아마 코로나 나오고 이러면서 더 많이 늘었긴 한데 그 정도인데 어쨌거나 디지털 플랫폼이건 모바일이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일자리, 우리가 흔히 잡이라고 그러죠. 근데 플랫폼 노동은 그거를 일거리, 태스크, 과업으로 대체하는 걸 플랫폼 노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아까 제가 제목에는 플랫폼 종사자라 썼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제 공공의 삶에서 플랫폼 노동자 말을 쓰는데 사실 그 정확한 표현이에요. 노동자가 아니에요. 플랫폼 노동은. 플랫폼을 노동을 하는데 플랫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라고 얘기 많이 하고 아니면 플랫폼 종사자라고 그러는데 그냥 뭐 퉁틀어서 플랫폼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쓰기도 하지만 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을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일거리를 자기가 찾아가지고 묶어서 하나의 잡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죠. 일이 많을 땐 상관이 없는데 일이 적을 때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민 만났더니 그 당시에 배민 라이더가 작년에 한 2만 명이 된대요. 그러면 배민이 더 안정적이 보이잖아요. 근데도 배민이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종사자 중에서. 왜 안 들어가시나 했더니 거기는 그만큼 사람이 또 많기 때문에 또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따라서 큰 배민 같은 데가 있는가 하면 지역별로 이제 나름대로 플랫폼을 만들어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건 이제 뭐 저희가 경제학자랍시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한 건데 원래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고용 관계죠. 이게 정규직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고용 관계를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근데 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약적 관계가 있죠. 계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비정규직이죠. 그다음에 플랫폼을 노동하는 건 요 관계를 좀 표현한 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하나의 노동을 하려면 다 같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모여 있는 이유는 협업의 정도 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이제 얼마큼 들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임금이죠.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플랫폼과 고용 관계 이 유리한 요 프론티어라는 게 경계선이 선 밑으로 이제 한다는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계약적으로.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하도 이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 거고요. 다음 ILO는 국제노동기구라고 표현을 하죠. 흔히들 이제 노동권을 보장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기존에는 임금하고 임금근로자하고 자영업자만 있었죠, 옛날에는. 근데 이거를 이제 바꿨습니다. 분류로. 왜 플랫폼도 생기면서 우리보다 더 빨리 생겼거든요, 서구가. 따라서 이 종속적 계약자 이 범위 내에 이제 플랫폼 노동을 넣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자영업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기 때문에요.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고용관계잖아요. 나의 밑에 누가 있어서 월급을 주는 사람과 내가 벌어서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자영업자인데 요 중간에 있는 게 플랫폼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개념화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 중개 블랙박스가 우리 흔히 얘기 모바일 이런 거죠. 뭐 이 안에 이제 플랫폼이 있고 개별 플랫폼 노동자 있고 의뢰인이 있으면 이렇게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 조금 다르게 했고요. 자, 그래서 플랫폼 노동의 유형은 여러 가지, 이건 이제 학자들만 나누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현장 고기술 일거리도 있고 또 온라인 고기술도 있고 저기술, 그러니까 기술과 현장과 온라인 이런 식으로 나눈 거고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위험도죠. 위험도가 이제 보면 플랫폼 노동이 취약하다고 그러고 계속 취약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가 취약해? 이 얘기 물어보면 사실은 고용주의가 가장 불분명한 거죠. 우리가 계약서 쓰잖아요. 보통 일할 때. 여기 계약서가 보통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따라서 모든 게 불분명하고 소득도 우리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일거리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도 이제 실제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건강, 산재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수당도 없어요. 이쪽은 나중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지역별로 내용별로 나눌 수 있는 요건 놔두고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도대체 플랫폼 노동이 몇 명이야?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플랫폼 노동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종사자가 이렇게 물어본 이건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왜? 일단 계약서도 없어요. 등록도 안 해요. 그죠? 온라인으로 건수를 해요. 건수를 갖고 얘기할 수가 없죠. 하루에 10건 하는 사람도 있고 20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추정조차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특고 얘기 많이 특고와 비슷하게 결국은 이 노동권 보호를 못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추산이 안 되고 대략 한 게 이제 18년 기준으로 한 55만 한 50만 내외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아마 대강 뛰어드는 뜨시는 알바 뛰시는 분들 되게 많대요. 아마 70만도 가지 않겠나 싶은데 정확하게는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보통 플랫폼 그리고 종사자는 주로 남성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노동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도대체 플랫폼 노동이 뭐가 문제라는 게 쟁점이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쟁점이 되는데 플랫폼 노동자를 안 한 이유는 노동자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핵심이. 노동 3법 뭐 파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돼요. 따라서 5인 미만은 사실 거의 안 되는 거고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고용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고용주가 없죠. 그죠? 따라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근로기준 이 근로일수, 초과근로, 뭐 이 최저임금, 담채유세 이런 것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계십니다.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노동자가 아니니까 뭐가 안 되겠어요? 실업보험이 안 되죠. 당연히. 왜 노동자가 돼야지 뭘 냅니까? 4대 사회보험이랑 내는 거잖아요. 뭐 국민연금도 되고 의료보험도 되고 뭐 의료야 이제 지역으로 간다 치지만 핵심이 이제 노동자 핵심은 산재하고 고용보험이거든요. 근데 고용보험이 안 돼요. 우리나라 이제 이 고용보험을 실업보험이 이제 고용보험 표현을 하지만 자격 요건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게 조금 보장이 돼야지 본인이 그렇다요. 그 오토바이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고는 1년에 한 번 난대요. 근데 한 번 나면 사고가 크게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험료 자동차 보험 운전을 못해서 없는데 그래서 한 1년에 한 100만 원을 보통을 내면 오토바이가 한 800에서 900을 낸대요. 1년에. 왜냐하면 위험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서 재작년에 고용부에서 이거를 깎으려고 그 보험 제 후배가 이제 보험연구원에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모아가지고 이제 아마 보험회사들한테 깎아라 했나 봐요. 못 깎죠 당연히. 자기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못 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대안으로 보통 이제 단체 보험을 플랫폼을 드는 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보험료는 더 비싸고 실제로 1년 내내 버는 돈을 한 번에 오토바이 사고로 다 날리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문제가 이제 가장 크고 또 하나 이제 실업이 애매하니까 언제가 당신이 실업이에요? 일거리 없어 실업인가요? 이게 평가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서로 돈을 내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경기도 플랫폼 종사자를 20년 1월 초에 했어요. 제가 이걸 한 달 정도 이제 같이 회사랑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 결과를 쭉 보니까 전체 한 전국 결과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도에 관련되니까 한번 보시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남자가 많더라. 플랫폼도 한 84%, 85%는 남자입니다. 남자이고 업종별 특성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평균 연령은 40대 초반이 가장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사실 여기는 표현을 안 했는데 저 민주노총이나 이제 여쭤보니까 이제 신용불량자가 많으시대요. 이 남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분들, 왜냐하면 이분들은 취업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아무리 말로는 뭐 파생 해생인 이런 얘기 하지만 취업이 어려우니까 이걸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또 현금 박치기 하고 수수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고 이제 뭐 학력이야 뭐 그렇고 거주 지역은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니까 수도권이 돼서 주로 이제 경기도에 한 90%가 살고 있고 서울에 좀 사시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이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저조하죠. 이제 배달, 대리, 택시, IT, 퀵서비스 이렇게 5종목 가장 플랫폼 노동이 많은 데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도 나오고 보면 이제 4대 보험 가입이 거의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거 잘 몰라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야 뭐 재밌는 게 음식 배달 기사만 이제 조금 자기네 동네고 나머지는 뭐 조금씩 흩어지는 거죠. 서울하고 경기하고 그런 거고요. 다음에 이제 주업이냐 부업이냐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퀵이나 이제 이런 거 대리운전은 부업인 경우가 사실 많은데 요새는 이제 주업도 많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주로 주업법 반반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근로일수를 보시면 한 4일에서 5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쉬라 마라가 안 정해져 있어요. 본인들이 편할 때 쉬신대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주말에 배달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일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수가 이렇고요. 다음에 대부분의 대가는 수수료인 거죠. 수수료 요금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큰 문제. 서울시가 지금 어떤지 그 당시 이제 몇 년 전에 서울시 기사들한테 택시 기사들한테 월급제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해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본급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고 그래서 그 이제 수입을 보시면 대리운전 기사는 어차피 이제 부업이 많으니까 이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퀵 서비스 이쪽하고 IT 개발 및 프로그래밍은 프리랜서 중에서 조금 약간의 이제 역량이 있는 고숙련이기 때문에 좀 월급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출 비용들이 있는데 이제 수수료 지불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여기 퀵이나 음식 배달, 대리운전 이쪽은 이제 수수료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나왔고요. 다음 이제 프로그램으로 쓰잖아요. 이것저것 뭐 인성원, 인성투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쓰시는 프로그램 보통 뭐 한 퀵은 한 2.6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퀵 서비스도 당연히 일자리 계약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계약하면 기관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계약 기간, 보수액, 지급 방식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거의 이런 게 이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구두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런 거고. 그래서 4대 보험도 취약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고 70% 이상이 이제 퀵 같은 경우 수수료를 지불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사고 대비에 굉장히 취약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애로사항을 보시면 이분들은 배달 수수료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경기도도 뭐 공공앱인데 경기도 공공앱은 이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저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수수료를 깎아주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본인들한테 혜택가는 배달앱은 없냐 그런 얘기를 하신다. 또 경기도 공공앱은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근로환경이 열악하다. 뭐 자동차 보험 문제도 비싸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일단 이제 음식 배달 같은 경우는 여기도 한 2.5개 정도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배민과 요기요 같은 회사지만 제일 많이 쓰시고 있고요. 여기도 계약 방식이 거의 유명해서 그나마 여러분들 배민 갖고 욕을 하지만 배민이 그나마 난데요. 왜 그러냐면 배민은 그래도 본인들한테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켜요. 근데 그 교육도 법에 걸린대요. 왜냐면 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면 안 되는 거래요. 근데 그걸 이제 다른 식으로 시키는데 어쨌거나 시키고 무슨 뭐 보호 장비도 주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작년에 이제 뭐라죠? 단체 협상도 했잖아요. 근데 제일 열악한 데가 어디냐면 각 지역별 우리 동에 있는 조그만 것들 있죠. 거기가 열악한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시키면 직접 식당에 시켜서 오는 거는 그 식당에 세우는데 어떤 배달업체가 아니죠. 이 배달업을 관리하는 지역관리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가 식당을 차려놓고
자기들이 한식, 중식, 일식을 다 해서 자기네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식, 중식, 일식 이 음식들이 되게 지저분하고 안 좋고 이런 게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는 그 큰 데들은 오히려 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것이라도 어느 정도의 조금 보호가 되는 영역이 있는데 소비자들한테도 좀 믿을 만한 게 있지만 이 지역에 붙어 있는 이 지역별 조그만 데들이 문제라고 그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역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 다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햄버거도 만들고 해서 참 좀 그거에 관리를 했는데 관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애매해서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음식 배달도 보면 거의 구두 계약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거고요. 킥 서비스보다 4대 보험은 저희가 조사한 경우는 조금 더 높았고요. 수수료 지불도 조금 덜 했어요. 오히려 퀵보다는. 근데 민간 보험 가입은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분들도 비슷한 거고요. 이제 대리운전은 카카오 대리가 아주 압도적이죠. 이 카카오 대리가 저번에도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계약 부족은 여전히 비슷하죠. 그런 거고. 사회보험 가입은 상당히 높고 왜냐하면 대리운전은 부업이 아까 많았잖아요. 따라서 자기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수수료 지불이 좀 절반 이상 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거 경험도 약하고 이분들은 이제 대리비가 싸다는 게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에요. 대리비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런 거고. 그래서 조금 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신체적 언어 폭력 이런 게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 거고. 카카오 택시는 조금 특수하죠. 사실은 우리가 택시 운전사들은 이미 옛날부터 가장 그 플랫폼을 가장 많이 쓰신대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택시 운전사 상대적으로 어쨌거나 그 조건상으로서는 상당히 뭐 딴 거보다 조금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로사항이 이분들은 다 고객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IT 프리랜서예요. 따라서 약간 이제 조건이 좋은 데죠. 이런 데는 이제 이분들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여건이 좀 낮기 때문에 조건은 좀 낮고요. 좀 그런데도 이분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니까 일을 해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하나 받아가지고. 근데 끝나서 자기는 이제 돈을 달라 했더니 아 이것도 빠졌어요. 저것도 빠지니까 구두로 되게 심하대요. 바꿔달라고. 그래서 뭐 A라는 디자인을 했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게 B로 바꿔달라든지 작업 과정에서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어렵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쨌거나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건 일하는 시간이나 수입에 만족한다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일거리가 쉬운 거랑 똑같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밌고 그러니까 요건 거죠. 일하는 시간, 수입 만족, 일거리 많고 일거리 구하기 쉽고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좋고 일자리 만족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불만족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특히 이제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만이 많고 당연히 작업 환경 안정성이 떨어지죠. 보시면 또 이제 일자리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보세요. 일하는 시간대나 일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자유로운 영어라는 게 그런 건 거죠. 취직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자기가 원해서 택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자율성과 권한도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는 특히 자율성 이게 상당히 높은 직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래서 플랫폼 노동 어떠냐면 우리가 열악하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권의 관점에서 굉장히 열악해요. 근데 개인적 관점에서 우선 일거리를 구하기도 쉽고 이러니까 그리고 자유로우니까 약간의 다소의 만족도가 있는 거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 우리보다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했지만 그때 얘기할 때 프랑스 유학할 때 가장 큰 시위가 뭐였냐면 맥도날드에서 알바하는 사람들의 시위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프랑스는 이제 좀 보호 규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트타임을 하더라도 4대 보험이 우리가 하는 얘기 4대 사회보험이 다 돼요. 물론 이제 액수가 좀 적겠죠. 근데 거의 유일하다시피 안 되고 있는데 그 당시가 맥도날드였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그 샹젤리제 거리에 나와서 그 맥도날드에서 일한 알바부터 해서 사람들이 다 시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맥도날드 이제 그런 그 프랑스적 규정을 좀 많이 받아들이고 그랬거든요. 유럽이 전반적으로 노동권이 좀 강하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노동권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다 자영 노동자든지 제3노동이든 어떻든 간에 이 플랫폼 노동을 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플랫폼 워커라고 하는데 그 워커에 대한
규정들을 다 따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플랫폼상에 독특한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권한들을 이제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한 데가 프랑스입니다. 2016년에 노동법을 개정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 근로기준법이죠. 노동법을 개정을 해서 플랫폼 노동자란 표현을 쓰면서 권리를 보장을 해줘서 이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그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단체 3권이라 얘기하는 파업이라든지 그렇죠? 단체 교섭변 이걸 다 인정을 해줍니다. 법으로 다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이런 거 또 하나는 플랫폼 기업이 흔히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우리 침대 위해서 배민 사장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회보장을 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사회보장 제도를 그래서 사회보험, 고용보험 들라고 주체가 없다. 그러니까 노동 종사자는 있는데 고용주가 없어 못 든다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는 법으로 플랫폼을 하나의 고용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자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약도 들고 뭐 산재보험도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게 해서 지금 특히 직업훈련도 다 보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선진화된 지금 그 선진화된 플랫폼 노동을 가장 잘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의 가장 어려운 이유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못 받지만 다른 형식으로의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거. 여기도 프랑스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노동자로 완전히 법을 고치지는 않았어요. 인정만 해주는 거지 뭔가를. 그다음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헌장을 채택합니다. 협약서죠. 이 협약서를 우리도 지금 많이 하고 경기도도 아마 협약을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배달료 그 문제도 갖고 그래서 이 협약 같은 걸 많이 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이제 참조하시라고 넣었는데 주로 협약을 많이 해요. 법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단체 협약을 통해서 해주는 거고 협력 협약, 단체 협약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제도들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수료도 최소 수수료 제도도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 지역 차원에서 지자체가 플랫폼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역 협약을 하고 있고 우리도 경기도도 작년에 이제 조례는 제정이 됐죠.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밌는 얘기가 근데 더 재밌는 게 이제 법적 인정이라는 것들은 이제 제3의 노동자를 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자율규범이나 옴부드스만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하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왜냐하면 지금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공공부문에서 뭔가를 법이 바뀌기 전에 미리미리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다양한 보호제도를 들여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노동조합들도 지금 민주노총도 하고 한국노총도 노력을 하긴 하지만 이게 새로운 노동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해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대표적으로 사업장이 없어요. 그죠? 사업장이 없으니까 결국 어딘가에 이제 모여 있는 담배를 핀다든지 뭐 얘기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데 가서 이제 노조가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들이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도 하고 연구 협력을 하는데 저는 이런 걸 우리나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플랫폼, 굿 플랫폼 워크라는 원칙을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경제 포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플랫폼 기업들이 해야 된다는 역할들을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8가지 원칙을 들여왔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많이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은 뭐냐면 한국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영국이나 왕족들이나 뭐 귀족들은 다 군대도 먼저 앞장서서 가고 막 그런 우리는 군대 빼주는 게 좋은 부모다는 식의 인식들이 막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빼고 애들 힘 없는 사람만 집 애들만 군대 가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먼저 모범적으로 안 가죠. 무슨 국가 사태나 말로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저는 기업들도 이게 법으로나 규제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대기업들 의식을 좀 깨워서 많은 그 사회적 책임이라 얘기하는 그런 걸 한 게 전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포용성, 접근성 이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장애인들도 위해서 일자리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플랫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라이더들도 굉장히 불안정하다 할 때 사고도 많고 이런 패널도 꾸려주고 또 이제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서 많이 하긴 하는데 남미나 그러니까 책임 있는 디지털 저축 프로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지금도 뭐 신용대출 얘기를 하지만 대출을 못 받죠. 이분들이 되게 이제 직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저축 프로그램이라든지 은행이랑 같이 하고 또 병가급여도 주고 병가가 없잖아요. 병가가 없으니까 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이 우버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유럽의 보험, 그러니까 지금 보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 상해 보험 같은 거를 같이 보험회사랑 운영을 한다라든지 이런 좋은 플랫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또 어진 대학도 이제 뭐 자녀 지원도 이런 거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전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한국도 좀 나와야 된다는 거. 사실 공공에서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배민이 됐든 요교가 됐든 큰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간에 큰 대기업들이 좀 더 깨어서 이런 그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종사자들 다양한 이 정책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분들 자체가. 좀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거버넌스를 꾸린다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재밌는 게 우리나라 직장도 별로 안 그렇잖아요.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하는 직장에서 이런 거 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영역들이, 왜냐하면 사실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가 막 뭐라 그러지만 거기가 제일 좀 이렇게 머리가 깨인 사람들이 하는 데잖아요. 사실 다른 제조업 기업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삼성이나 그 현대로는 얼마나 보수적인데요. 사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 분위기 자체가 훨씬 그 뭐죠? 저는 이제 그 전에 국회에 있었는데 국회 근데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처장님이 이제 전 예산정책처에 있었는데 처장님이 저보고 그래요. 당신이 몰라서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적인 직장이 공무원이래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공무원은 밥그릇이 크니까, 밥그릇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당신이 좀 반대되는 얘기해도 자르지는 못하잖아. 뭐라 그러지? 약간 인사상의 불이익을 있을 수 있지 못하잖아. 근데 민간 가봐 당신 딴 얘기하면 그대로 자르는 거야. 이렇게 그냥 하시더라고요. 농담으로. 근데 실제로 우리가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거기에 비하면 공공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민주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뭐 거버넌스를 꾸리고 뭐 서로 토론을 하고 직장 내에서 토론을 하고 패널을 꾸리고, 이게 사실 한국 자체 분위기가 좀 불가능하긴 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떤가? 그러니까 지금 해외는 이미 이게 한 2016년, 17년부터 계속 이게 온 거예요. 그리고 파업도 있었어요. 시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걸쳐서 하는데, 한국은 최근에 뭐 작년에 이렇게 조금씩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앞에서 시위하고 이런 것들을 보긴 했는데, 이제 한국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사실 작년 초에 만났을 때는 한국은 말은 많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고용부가 매일 회의만 하더라. 뭐 이런 그 불만이 많으셨어요. 다들. 그런데 작년에 이제 많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졌어요. 협약이. 그래서 어쩌면 정부는 작년 연말에, 여러분 아시죠? 전국민 취업 플랫폼 취업 지원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어쨌거나 그 2022년 말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위해서 공정경 하겠다. 근데 얼마만큼 됐냐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 택배 노동자들 막 쓰러져 돌아가시고 막 그랬잖아요. 과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보호 대책을 하겠다 얘기를 한 거고, 작년에 주로 된 것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협약 있잖아요. 유럽에서 많이 한다는 협약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거 경사노동이라 해가지고 경제사회노동에서 이 문제 다루는 위원회인데, 우리나라 위원회 힘 없죠. 저도 여러 군데 위원회 들어갔지만 아무 힘 없어요. 거기서 협약하는 것도 쉬워요, 사실은. 왜? 집행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집행지고 이렇게 책임지라 그러면 함부로 사인 못하지만, 서로 좋은 얘기하고 얼굴 보고 서로 사진 찍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위원회인 거예요. 그래서 뭐 IT, 소프트웨어 분야라든지 또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이 분과에서 이런 뭐 노사정 합의문이라든지 발표했고, 또 뭐 이런 노사자율 사회협약이 이제 2020년 10월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에도 하고 표준계약서도 만들고 협약식도 하고 했지만, 이제 이것도 성과긴 해요. 부정한 게 성과긴 한데 이제 집행력은 별로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진행이 됐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배민에서 이제 작년 초에 받아가지고 우한 청년들하고 이제 특공이 플랫폼 종사들 해가지고 이 배민 라이더스 지회랑 단체 협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협약물 저도 받았어요. 이제 여기 주도하신 분한테 받았는데, 굉장히 뭐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다 이런 게, 배차할 때 중개 수수료도 면제해주고, 뭐 비 올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쭉 있어요. 건강검진 비용 주죠. 피복비 지원하죠. 휴식 지원비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분들한테 라이더들이 자체가 노동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만들었어요. 협약서를.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물론 배민은 크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하나는 여기 한 2, 3년 있다가 싱가포르로 간다며요.
한국이 아닌 본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있어요, 사실. 지금 왜냐면 이분들은 이제 가볍게 한 1, 2년 이렇게 하고 기업은 뜨면 그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문제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좀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노동자 협동조합 해가지고 이거는 뭐 가사노동 협의 여러 가지에서 이런 게 만들어진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면 저는 의미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은 어떻게 갈지를.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은 조직화돼야지 힘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화에 대한 지원들이 있는데 이게 조직화라는 게 반드시 뭐 노동조합 이런 건 아니에요. 조직화를 박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아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영업자랑 비슷해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막 모아놓고 막 협의회 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본인이 그냥 혼자 있는데 내가 좀 할 때 어려움 생기면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 정도면 되지. 구태여 모여가지고 뭐 쿵짝쿵짝한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의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고 업종별로 굉장히 달라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배달 같은 경우는 좀 열악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좀 모여야겠다 생각 좀 하시는데 프리랜서들은 절대 싫어해요. 아까 IT 쪽은 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쨌거나 제일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경기도 기반 노동조합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늦었는데 저는 옛날에 노동조합은 전국적 조직하고 노동자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법을 보니까 전국적 조직은 그러니까 고용부랑 이제 중앙정부에서 허용을 해주는데 지역은 지자체 권한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맨 처음 라이더 유니언이 생긴 게 서울시가 인정을 해준 거죠. 너는 노동조합 만들어도 돼 이렇게. 근데 경기도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경기도 기반의 노동조합을 만들게 해주면 된다. 왜냐면 그건 경기도의 권한이니까. 전국 권한인 건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라이더 원한다면 그런 유니언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협동조합. 여러분들 플랫폼 협동조합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협동조합 말고 플랫폼 협동조합. 제가 이제 이거 작업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근데 이게 뭐냐면 한국도 협동조합도 잘 안 되죠, 한국이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 2월에 코로나 막 출발하기 전에 그때 이제 볼로냐에 갔다 왔는데 볼로냐가 전 세계 협동조합의 이제 고향 같은 데잖아요. 갔는데 협동조합이 무지 세죠. 거기는 볼로냐 지역 경제 한 5분의 1 이상이 다 협동조합에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래 경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셜한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사회적 모델이 좀 필요하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을 중심 오히려 미국에서 출발한 게 플랫폼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뭐 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쓴 글들을 이제 연구원 사이트 가면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협동조합적 정신을 가지는 플랫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은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가장 그 효율적인 모델인데 그 플랫폼에 기반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의 우버나 이런 거에 대항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바로 플랫폼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플랫폼 그 협동조합에 대한 모델 중에 대표적인 게 노동자 소유. 즉 뭐냐면 예를 들면 그 미국에 가면 뉴욕에 이제 업앤고라고 있어요.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사 노동자들 협동조합인데 이분들이 주로 미국에서 가사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대표적으로 라틴계가 많아요. 히스파닉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본인들이 협동조합이 뭡니까? 각자 자기가 돈을 자기가 지분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플랫폼을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고 모바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거기 지원을 해준 게 아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기엔 미국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정말 그 피도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들이 살 것 같지만 한편은 효율성이지만 한편은 굉장히 소셜 영역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로빈후드 재단이라고 유명한 이제 파이낸셜 그러니까 금융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뭐 이런 취약 노동자 지원했는데 거기서 돈을 좀 대주고 다음에 IT 협동조합부터 해서 각각의 사회적 조직이 다 붙어서 그 업앤고를 만들었는데 이게 성공 모델에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자기가 직접 일을 하니까 수수료를 뗄 필요가 없죠. 소유주가 노동자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1시간 일할 때 뭐 1달러를
받았으면 옛날 1달러 받으면 거기서 한 50%는 수수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50센트를 챙겼는데 플랫폼 협동조합을 하니까 1달러라면 1달러 그대로 자기가 받아서 거기서 한 10% 정도는 이 플랫폼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거기다 주고 나머지 90%를 잘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익이 나니까 소비 가격도 낮아져요. 옛날에는 그래서 소비자가 1시간에 노동을 공급받으면 1달러 50센트였으면 이분들은 중간에 이윤이 없기 때문에 한 1달러 10센트라든지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윈윈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협동조 뉴욕에 있는 유명한 좌파 대학이 있어요. 유스쿨이라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 해서 사실은 서울이 조금 이런 걸 많이 서울에 한국에도 왔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게 바로 플랫폼 협동조예요. 자동차도 그렇고 택시 노조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태리 볼로냐 갔을 때 택시 노조, 택시 플랫폼 협동조를 만났는데 그분들도 이제 사장님도 그러니까 대표를 1년에 한 번씩 뽑는데요. 1년에 한 번 뽑는데 그분도 이제 택시 기사인 거죠. 소유하고 있고 기사인데 대표로 뽑혔는데 되게 말도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빌딩도 새로 짓고 막 그랬대요. 뭐 그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협동조합을 좀 새로운 사회적 그러니까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경제 모델로 요새 이제 해외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사회적 경제 자체가 공공부문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고 그다음에 플랫폼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 예술가들, 문화예술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은 이제 그래서 하려고 좀 움직임들도 있고 이제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 협동조합이 하나의 모델로서 플랫폼 시대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 많이 얘기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프리랜서는 훨씬 쉽죠 하기가. 훨씬 쉽죠.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로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제, 여러분 공제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공제를 지금 하려고 사회가치연대 기금에 이제 기금들이 조성이 돼 있긴 한데 왜냐하면 공제를 하게 된 건 왜 그러냐면 한국은 되게 재밌는 게 협동조합도 공제를 못 해요. 함부로 개별 협동조합은 규제 때문에 큰 단위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노조도 못 하잖아요, 그죠? 협동조합도 쉽지가 않아요 하려면 굉장히 자유로운 영어도 그래서 그러면 당장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라도 서로 주제에서 공제가 나온 거고 이건 서울에서 봉제공제가 맨 처음 시작을 했어요. 재작년에 출발을 해가지고 저도 그 모임에 갔었는데 그래서 지금 공제 만드는 운동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제를 한다든 이런 식의 어떤 왜냐하면 상호부자로도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고학력 고소득 또 중장년 중심 노동력으로 구성된 게 프리랜서 이쪽은 어쨌거나 좀 제일 중요한 게 이슈가 계약의 공정성. 아까 얘기했던 고객들이 계약해놓고서는 다 끝나고 났는데 배째라 다시 또 해라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거가 크고 저학력 저소득 또 숙련이 없는 노동력 이쪽은 이제 노동권 보장 그리고 아까 노동 환경이 되게 열악하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근로 환경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장 노동의 질 확보 이런 집단적 대응이 우선 필요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를 추진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약간 나눠서 했는데 뭐 우리는 특고가 상당히 우리 한국에 이제 아주 특수한 형태 특고 내지는 이제 플랫폼들이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노동자성 내지 근로자성이 굉장히 이제 근로기준법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돼야만이 여러 가지 노동자로서의 인정을 받는데 이제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플랫폼 노동은. 따라서 이 노동자성을 보장받는 핵심인데 문제는 이게 뭐냐? 여러분 근로기준법 바꾸기 쉽지 않죠. 여러분 법 업무 해보면 알지만 하다못해 시행규칙 조례 하나 바꾸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노동 관련 법 자체는 중앙법인데다가 이 굉장히 오래된 법들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보장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면 개정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현행 근로기준법 자체는 정규직, 제조업, 근로자 중심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5인 이상이라 했잖아요. 5인 이상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업장은 기준 특별한 경우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생긴 게 사실 특고인 거예요, 여러분. 특고라는 게 산업재해보험인가 거기에 특고가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특고도 사실 없잖아요. 업주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속한 사람도 있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특고를 보호해서 나온 게 산업보험은 그래도 산재보험 들 수 있는 게 특고거든요. 시험지 기사나 뭐 이런 데가. 그다음에 또 하나 예외가 뭐냐면 건설 일용직이에요. 그쪽은 이제 건설 쪽은 조금 특수하게 했는데 나머지는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험책이 안 들어가요.
그럼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다들 특고도를 했지만 특고는 수십 년 동안 지금 계속 뭐 노동자성 인정해 주셨지만 플랫폼도 처음에는 다 본인들이 실제로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걸 처음에 싸움 목표로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근로기준법 너무 힘든 거예요. 바꾸는 게. 거기다가 지금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노동 문제도 있지만 한국의 근로기준법 아까 제조업 중심이라 가지고 이거를 바꿔주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휴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꼬박 그 주 초과근무까지는 52시간이죠. 그걸 해야지 휴가도 쓰고 그걸 해야지 여러 가지 뭐 혜택을 받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앞으로 갈수록 노동시간 줄 거거든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도 발전하고 IT 발전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줄어가요. 그래서 하루만 일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그래도 노동자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트타임이 못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비정규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전면적으로 바꿔야 돼서 지금은 사실 쉽지는 않다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저는 공공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표준계약서예요. 이분들은 아까 앞에서 보시면 거의 다 계약서가 없잖아요. 한 20, 30% 빼고는. 제가 이 표준계약서가 저는 사실 저도 그렇게 한국은 계약 문화가 없어요. 아시죠?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없었던 나라예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놀란 게 이제 유학가 제일 놀란 게 거기 가면 무조건 무슨 뭘 써요. 쓰고 밑에다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나는 이게 사실입니다를 그냥 사인만 하나 하고 끝나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그리고 집 같은 거 이제 제가 이제 그 월세 살 때도 모든 걸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 그 사인한 원본을 우체국 가서 등기로 해서 뭐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뭐라고 하죠? 받는 사람이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반드시 모든 걸 그렇게 차려요. 지금도 그래요. 딴 거 다 디지털화돼도. 그게 사실은 컨트랙트 계약 문화고 계약 문화. 내가 이 계약하는 당사자들이 믿고 그래서 처음에 가서 제일 놀란 게 수표였거든요. 우리는 이제 카드를 쓰고 이제 지금 신용카드 일반 이제 거기는 거기도 이제 지금은 이제 카드 쓰는데 제가 유학할 때는 은행 가면 맨 처음 중에 수표책을 줘요. 하다못해 1프랑을 적어도 수표로 다 끊잖아요. 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이제 사실 계약 문화적 간섭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노동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의 명예를 건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한국은 우리 뭐 계약서인데 명예 걸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그냥 뭐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자체도 계약서가 굉장히 불완전해요. 저희도 공공기관도 보면 별것 뭐 갑을 해서 한 페이지인데 거기는 정말 세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집 그 월세 계약도 안에 수도꼭지는 누가 고치고 이거는 누가 고치고 이거 다 써 있어요. 월세 계약서 안에. 그래서 두툼해요. 그래서 집에 문제 생기면 다 뒤져보고 누구 책임인가를 본 다음에 그쪽 책임이라고 써 있는 거는 그쪽에 전화 걸고 그럼 다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뭐 무슨 뭐 안 고친 일 있을 수 없는 일. 계약서에 써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어떠냐면 제일 어려운데 우리는 그나마도 형식적으로 하지만 아까 이쪽하고 다 문화예술 쪽 제가 그때 국회에 있을 때는 뭘 했었냐면 영화산업 그쪽 노동자들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거기 표준계약서 작업했어요. 지금은 일부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애들이 진짜로. 그래서 그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우리가 지금 플랫폼이 똑같은 거예요. 퀵, 뭐 배달, 뭐 계약서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걸 공공이 해줄 수는 없는 계약서를 강요는 못해요. 공공이. 하지만 공공에서는 표준계약서의 포맷에 맞춰서 제안을 하고 권고를 하는 거죠. 해서 각자 자기 권리를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급하고. 그래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협약을 맺었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배민했던 단체 교섭 협약문 같은 것도 괜찮은데 하여튼 표준계약서 몇 개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수수료나 이제 보험료 지원인데 이제 플랫폼 수수료는 사실은 원래는 우리나라 한국에 이제 이런 공공의 일을 많이 해서 그런데 사실은 수수료는 플랫폼 기업과 사실 플랫폼 고용자와 소비자 이 세 사람의 문제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이 플랫폼 배달료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배달료가 이제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플랫폼 노동하시는 분들 표현으로는 10년 일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2,500원, 3,000원에서 뭐 그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여기에 왜 그러냐면 이게 플랫폼 배달료는 뭐가 걸려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비용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세금 올리듯이 올릴 수가, 버스세금도 마찬가지 뭐 함부로 못 올리잖아요. 전철이나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안 주려면 결국 수수료에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치킨 가게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정당하다면 플랫폼 수수료에 약간에 대한 지원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보험료를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험료 지원이라는 게 이분들이 이제 고용보험이 앞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이 되면 고용보험에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고용보험 아시죠? 누리사업인가?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누리사업은 공공에서 돈을 대주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좀. 근데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보험을 들 수 있게, 단체 상해 보험을 들 수 있게 민간업자들이 큰 보험회사 들 수 있는 것들을 좀 공공에서 조직화해 준다면 공공의 예산을 안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래서 조금 협약 비슷하게 해서 하면 저는 뭐 그게 더 유용하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 아까 그 배민 계약서에서 그게 있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분들이, 근데 저는 사실 이분들도 되게 무서워요. 길 다니면 이게 너무 늘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도로도 없이. 이 양반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협자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또 뭐 배달되려면 길도 나쁘고 뭐 맨홀도 있고 막 그런 얘기 막 하세요. 그래서 뭐 차만 넘어지고 뭐 그래서 좀 정비들 이런 거 하라고 세금 내는데 안 해준다. 뭐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가 되게 필요한 거죠. 이런 뭐 헬멧이 기본이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조직화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노동권 보장 관련 종지, 무슨 노동권은 지금 이분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체 교섭을 하라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 관행들에 대한 규제를 조금 이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경기도 참 조례제를 하긴 했는데 뭐 계속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단기와 장기로. 그래서 이건 단기에 좀 할 수 있는 것도, 조례는 조금 더 바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 조례 자체가 이제 한계가, 근데 내용이 이제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더 들여보내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협약적 내지는 이 법적 틀과 상관없이 플랫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대화를 하고 이제 공제 같은 걸 좀 꾸려주는 게 필요한 거고, 이게 이제 장기로 가면 결국은 노동자성 보장, 이게 보장이 되면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죠. 4대 사회보험 가입이라든지 최저임금 보장, 노동상권 보장 등은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여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협동조합 다시 한번 나왔는데 이제 플랫폼 협동조합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협동조합적 원리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협동조합을 만드는 지원 조직들이 있어서 그 사이트에 지금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 플랫폼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키트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있어요. 오픈소스로. 그래서 원하면 만들 수가 있어요. 본인이 들어가서 그냥 차차차 하면 약간만 이제 알면.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아까 얘기했던 가사노동, 우리나라 가사도우미 하시는 분들의 협동조합 만났더니 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게 이 플랫폼 만드는 거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이 우선 첫째 만들 때도 문제지만 돈이 들어가지만 플랫폼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 계속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업앤고 이런 데는 플랫폼 안에서 자기가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을 들어가 찾아서 이제 신청을 하고 또 이제 신청을 받으면 오케이 사인도 또 이 플랫폼이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했대요. 작업을 돈을 들여서 했는데 안에 내부 직원이 플랫폼을 못 다루니까 결국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해서 그거를 조금 지원해 주면 제일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거 요새 이제 이게 쉬어서 뭐 1년에 한 또 그 정도 있었으면 한 1, 2억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이 굉장히 크면 그것만 해도 플랫폼 협동이 훨씬 잘 됐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걸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불투명성이에요. 제가 협동조합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라냐면 협동조합장이 우리가 자금을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계약 문화 없다는 게 협동조합도 마찬가지. 협동조합의 정관과 약관과 그런 게 다 있는데 그게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 디지털 플랫폼 운영을 하는 것들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고, 굉장히 많다. 해외는 진짜 많아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나중에 뭐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많아서 이런 개방형 협동조합 네트워크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IT 강국인데 이거 맘먹으면 금방 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공공에서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특히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굉장히 좋다. 그 무슨 취약한 근로자의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직접 갖고 있기 때문에 좋고, 특히 이제 앞으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나이가 낮아질 거예요. 연령대가 지금 40대 초반이잖아요. 저는 30대, 20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힘들잖아요. 일을 못 가져요. 지금 일자리도 없고. 제 큰 조카가 이른바 이제 취업 준비하죠. 요새 물어보면 다 그잖아요. 취업 준비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며칠 전에 제가 제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친구가 이제 플랫폼 여기 알바를 뛴대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걔는 오토바이는 이제 주워도 못 하고 그러니까 지 차로 4시간을 했대요. 음식 배달을 뭐 동네에서 알바로 7만 원을 벌었대, 4시간에. 그래서 걔 말은 이거 할만한데요, 고모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자기는 오토바이를 반드시 타야 되는데 오토바이를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뭐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이제는 편의점 알바도 안 구해지잖아요. 이제 최저임금제도 있고 편의점도 망하고 식당도 망하고 자영업자 알바할 때도 없고, 그럼 어디 가겠어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플랫폼 노동 시장으로. 따라서 이 부분이 계속 젊어지면, 요새 젊은 애들 저도 뭐 다루지만 엄청 잘 다루잖아요. 플랫폼 이 모바일 같은 거 기기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전망이 있다. 해서 전 이 젊은 애들 지금서 저번에 어느 지방에 갔더니 그 문화예술하는 젊은이들이 이걸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플랫폼 좀 하면서 특강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걸 만들면 자기 근로 조건도 개선하고 자신이 하나 이에 당해서 자기 이익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가 안 나와요. 기업에서 절대 안. 그러니까 공공도 이제 힘들어요. 요새 정책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자리를 공공을 늘리는 거잖아요. 일자리 딴 데서 안 늘으니까 그런 거지. 갈수록 공공 일자리도 이제 생기기도 어렵고 기업도 갈수록 안 돼요. 결국 남는 게 이런 사회적 경제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조금 더 세련된 사회적 경제 모델이죠. 어떻게 보면 애들이 좋아할 만한 모델들로.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플랫폼이 되게 중요하다. 즉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눈에 보이는 법인이라는 기업만 고민했잖아요. 근데 플랫폼도 이제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의 윤리성에 대한 감시나 견제나 감독이 이제 필요한 거죠. 특히 플랫폼은 제일 큰 문제가 사실 알고리즘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원래 이제 저한테 플랫폼 배달료 부탁했던 노조에서는 원래 제일 보고 싶은 게 알고리즘 얘기를 한다. 여러분 알고리즘 얘기 많이 들어봤죠. 수학 체계 모델로 가격이 착착착 정해지는 거잖아요. 배정도 하고 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저는 넷플릭스를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넷플릭스에 가면 이제 알고리즘의 배신인가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저는 이제 그 전에 알고리즘 연구를 좀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나 전산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게 중립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즉 알고리즘 자체를 만든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알고리즘이 가장 인종차별주의자이고 가장 성차별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존은 이제 알고리즘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쫙 집어넣었어요. 알고리즘에. 서류를 딱 집어넣잖아요. 면접서를. 그랬더니 거기서 여성을 100% 다 탈락시켰어. 알고리즘이. 기계로. 왜? 여자는 애도 낳아야 되고 이 여자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여자는 다 빼고 점수에서 알고리즘 스스로 사람 손도 안 댔는데 다 빼고 나중에 면접 올라온 게 남자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뺀 게 뭐냐? 흑인. 유색인종. 왜? 알고리즘은 백인만 정확하게 식별한다는 거예요. 백인만 보고 나이 판단하고. 그래서 유색인종 다 빼고.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가 이미 하나의 차별성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이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운영이 된다면 그 안에 이미 배달 노동자들한테 불리한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가격 책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세상에 중립적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제일 놀란 게 그 아마존 그 여성, 그 실제로 있었던 사례예요. 되게 이제 놀랐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많은 착각들. 저도 이제 경제학자니까 저희가 이제 잘 내거는 게 뭐 수치 내거든요. 수치. 뭐 3% 했으니까 잘 됐고 1%는 안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왜? 이거 자체가 일종의
이미 판단을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도 결국은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알고리즘은 객관적이니까 알고리즘에서 합리적으로 합니다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정부가 할 일은 뭐냐 결국은 이 플랫폼 때문에 플랫폼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업밖에 모르기 때문에 결국 권력 관계가 노동자와 이 플랫폼의 관계 자체가 굉장히 불균형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노동자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결정 그러죠. 업자 왜 나는 200만 원밖에 못 받습니까? 아니 내가 손댄 날 알고리즘에서 플랫폼에서 다 결정해서 나온 건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임금 지불 같은 걸 규제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임금을 못 받는 배달도 많이 하신대요. 파괴되고 그러면 물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플랫폼 근로자들도 이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그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실제로 한 군데 소속되면. 우리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일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런 이동성 촉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개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나 초과수당 이거는 이제 법으로는 안 되지만 플랫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면 최저임금, 초과수당 또 근로조건 개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관련 규제라든지 이런 걸 좀 해줘야 된다. 특히 이제 수수료, 근로시간 이런 거는 좀 정부에서 내지는 공공에서 개입을 해야만이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표준계약서를 해야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분들이 보면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그런 것도 있으신데 기본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뭐 자꾸 전화가 와. 그래서 권리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이 교육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표준계약이 뭔가도 중요하고 또 플랫폼 기업들한테 공정거래나 표준계약에 대한 공고사항들을 만들어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래야 이제 사실 공정한 노동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확충인데 아까 얘기했던 4대 사회보험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때 제안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제 산재보험을 좀 가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돈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율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뭐냐면 노동자들도 안 오네요. 왜? 자기가 임금이 조그만 데는 200, 300인데 당장 몇만 원이 지중한데 그걸 보험료로 내라? 안 내요. 그러니까 사실 고용주가 악덕해서가 아니라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고용주에 악덕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악덕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반반씩 들어가죠 돈이. 그러면 고용주나 노동자나 다들 이 당장에 몇만 원이 굉장히 아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안 들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누리 사업이 이런 걸 하는 거 보험료를 좀 가입을 좀 지원해 주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주는 게 필요하게 산재보험 이런 것도 좀 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료원에서 뭐 노동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많이 하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도에서는 좀 반대하긴 하던데 이제 노동복지기금 이 기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활용해서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사회안전망 확충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에 저는 노동안전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도 좀 할 필요하다.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분들한테 이런 가이드라인을 해서 뭐 안전한 배달을 위한 매놀, 뭐 거울 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는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계속 이제 뭐 사회적 대화 기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 많이 못하지만 계속 진행을 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어쨌거나 좀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좀 사회 협약을 통한 내지는 아까 MOU 같은 걸 통해서 좀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좀 취약한 조건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생각해 이제 플랫폼 옴부즈만도 경기도 옴부즈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부정부패 관련 것도 있긴 한데 좀 이런 그 옴부즈만 교육과 옴부즈만도 좀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통로가 없잖아요. 아무 통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 본인의 노동 조건들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노동 갈수록 늘어요. 분야도 늘어요. 지금은 음식 배달이지만. 따라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대로 된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플랫폼 노동에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어차피 늘어가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실제로 구직자들이나 플랫폼 노동자 자체한테 플랫폼 노동이 뭐고 또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되고
또 다른 한편은 업무 능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업무 교육도 좀 시키고 디지털 기술 또 학습을 시키고 좀 이런 거를 해서 플랫폼 노동 자체를 조금 제대로 된 노동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위상을 높여주기 전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 어차피 노동이 늘어나고 구직자들이 도대체 이 플랫폼 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직종이 뭔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구직자들한테 플랫폼 노동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기술 다루는 법이라든지 이 노동이 뭔가를 해야만이 그리고 아까 플랫폼 협동조합까지 다 해서 이분들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로서의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좋은 나중에 이게 이제 계속 정책적 지원하고 이것저것 하면 이제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교육이 가장 중요하겠다 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내용이 길어서 재미도 없으실 텐데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없어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 프리랜서 분들은 일하는 시간이나 수입에 만족하고 일거리가 많아서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이제 이쪽 노동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직업 훈련의 기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있다라고 생각하던 중에 또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쪽으로 조금 직업 훈련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이 분들이 플랫폼 노동으로 일할 때 실질적으로 취업자로 인정이 되는지 지금 네. 일단 취업자 숫자에는 들어갈 거예요. 카운트가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분들이 왜냐면 우리가 취업을 하는 여러분 아시는 고용 통계는 전수조사가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에 한 달에 일정 기간에 몇 명의 그러니까 요새는 좀 늘어 한 2, 3만 명 될 거예요. 샘플을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순간에 취업자로 하는데 그래서 그 고용 통계에는 취업자이지만 이분들의 노동의 성격은 애매한 부분인 거죠. 취업자랑 노동자랑 다르거든요. 그렇죠? 데이터가. 취업자는 당신 일합니까 하면 일합니다 하면 취업자인 거고 노동자라는 것은 우리가 법에 따라서 고용이 되어 있어 노동자 생각을 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내가 플랫폼 일을 합니다라고 플랫폼을 사용합니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들어가면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이렇게 데이터는 잡히는데 약간 과소 추정이 돼. 제가 해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한 2%로밖에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취업자로는 잡혀요. 잡히기는. 취업은 노동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취업 처리는 이제 고용보험 가입인 경우에 아니면 이제 뭐 계약서를 쓴다든가 그쵸. 이런 거로 증빙이 돼야지 저희가 취업자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선 그렇지 기관에서는. 네, 기관에서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취업자 처리를 할 수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거는 조금 더 물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기관의 취업자로 등록하는 것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계청에서 고용조사의 취업자가 좀 다르잖아요. 제가 말한 거는 이제 데이터상의 취업자로 얘기를 드린 거고 이제 노동부에서 통계청에서 하는 거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일하실 때의 취업 증빙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제가 보기에 아마 배민이나 이런 데 조금 서류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머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건 좀 고용부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잡히는 부분이 있을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지원금 때문에 특고랑 플랫폼까지 포함했었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는 아마 그 데이터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지원금 받으신 분들 그 자료는 있으니까. 데이터가 너무 복잡해요. 아세요? 고용부하고 또 고용부하고 통계청 자료도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좋은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몇 가지 그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제 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플랫폼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조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국내 다양한 이제 플랫폼 그 노동 그 종사자들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지금 언급되는 게 이제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이슈가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일자리 재단에서도 이제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이제 산재 보험이나 상해 보험에 대한 그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플랫폼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해외 사례 중에 저희가 혹시 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으시면 조금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구성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보세요. 저희 공식적인 발간된 재료는 저희 연구원의 사이트에 제가 플랫폼 협동조합 공정경제 시작해서 쓴 게 있어요. 20페이지 거기 이제 사례들이 몇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5월 13일날 어떤 경기도 인재개발도 공무원들 대상으로 플랫폼 협동조합 특강을 하는데 좀 있는데 고 있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수탁 했다 했잖아요. 수탁을 못 올리잖아요. 이게 사이트에 못 올리지만 자료는 있으니까 그 플랫폼 협동조합 해외 풍부한 사례들에 대해서 비공개 원칙으로 제가 저기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주세요. 되게 많아요. 네. 해외는. 감사합니다. 그럼 끝나고 제 명함 네, 하나 드리도록 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내일 그다음에- 아니고 월요일 날. 예,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조금 이제 번외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이제 그 일반 일자리에서도 지금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맞춰서 일자리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거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IT 개발이라든지 그 약간 고숙련의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개런티를 받으면서 이제 보장을 받고 있고 우리 이제 뭐 배달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질적인 차이가 나는데 사실 그거를 저희 공공에서 어떤 보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 보고 느끼는 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로 지금 결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또 박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양극화를 뭔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공공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뭔가 보완책이라든지 좀 권고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양극화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단기라고 얘기했던 표준계약서 우리가 그러니까 공공이 살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노동의 질과 양을 좀 확보해 주는 거잖아요. 질을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노동의 질을 좋게 해주는 방법은 핵심은 사실 임금인데 임금은 통제를 할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사회보험, 보험이라든지 또 계약 형태라든지 근로조건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공고안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했을 경우에 도에서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좀 이런 방식으로 상호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첫째 플랫폼 기업들과의 어떤 도어 공공과의 어떤 협약들 그죠? 서로 책임을 주는 거, 사회적 책임을 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플랫폼 노동이 비록 노동은 아니지만 노동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거. 아까 얘기한 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수수료 조정 문제, 저게 이제 배달료 하듯이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주는 게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안전보장. 아까 얘기한 저게 이제 사실 민주노총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나왔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지지 못한 조건,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뭐 이렇게 안전보호 장비 여러 장비들도 있고 자기들이 갖춰야 될 돈이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우리가 공공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농기구도 지원하듯이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 단기적으로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 정도입니다. 뭐 제가 도지사면 뭘 할지 아직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이 없으시면 그럼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그리고 항상 혹시 궁금하신 거 플랫폼 노동이나 플랫폼 협동조합 궁금하시면 경기연구원 사이트에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언제든지 이렇게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내용은